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실리컨 환경에서 로컬로 AI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AI라고 하면 클라우드 API나 거대한 GPU 서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애플은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그리고 애플 실리컨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MLX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MLX를 문서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MLX 튜토리얼을 macOS용 .dmg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복잡한 환경 설정 없이 다운로드해서 실행만 하면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GitHub 링크를 통해 애플 MLX 튜토리얼스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릴리시스 페이지에서 .dmg 파일을 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LX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존 파이터치 기반 로컬 실험과 무엇이 다른지, 애플 실리컨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등장한 지금 개발자가 로컬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MLX의 주요 개념들을 챕터별로 나눠서 정리해두고 각 챕터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하나씩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macOS 애플리케이션에는 MLX의 핵심 내용들이 이미 챕터 단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챕터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MLX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MLX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LX는 애플 실리컨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배열 프레임워크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단순히 이식한 게 아니라 애플 실리컨의 구조 자체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MLX는 애플 머신러닝 연구팀에서 개발했고 API 형태는 numpy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 연산이나 기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MLX의 핵심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통합 메모리 모델이 있습니다. 애플 실리컨에서는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MLX는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 결과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명시적인 메모리 복사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로컬 환경에서 실험할 때 코드가 단순해지고 성능 병목도 훨씬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지형 계산,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MLX에서는 배열 연산을 선언했다고 해서 즉시 계산이 실행되지 않고 실제로 값이 필요한 시점에만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 방식 덕분에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고 여러 연산을 한 번에 최적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미분입니다. MLX는 함수를 직접 미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수 변환을 통해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학습 로직이나 신경망을 구성할 때도 비교적 단순한 코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X는 다중 디바이스 실행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코드로 CPU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애플 GPU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개발자가 이 연산은 GPU로 보내야 하나를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스위프트 쪽에서는 MLX가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여러 패키지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배열 연산을 담당하는 MLX, 신경망 구성을 위한 MLXNN, 학습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모아둔 MLX 옵티마이저스, 그리고 난수 생성을 담당하는 MLX 랜덤까지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macOS와 iOS 모두 지원하지만 공통 전제는 애플 실리컨 환경입니다. 즉, MLX는 처음부터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을 목표로 설계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 코드는 아주 기본적인 배열 연산 예시인데요. 중요한 건 이 코드가 CPU와 GPU를 오가면서 실행되더라도 개발자는 그 차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MLX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MLX에서 모든 연산의 중심에는 MLXLA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numPy의 NDA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칼라부터 벡터, 행렬, 그리고 고차원 텐서까지 모두 MLXLA로 표현됩니다. MLXLA의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부동소수점, 정수, 불리언, 심지어 복소수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연산 목적에 맞게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능이나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MLXLA 역시 지연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배열을 만들고 연산을 정의해도 즉시 계산이 실행되지는 않고 실제로 값이 필요한 시점에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 덕분에 여러 연산을 한 번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MLXLA는 브로드캐스팅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배열의 형태가 조금 달라도 의미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차원을 맞춰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열 연산을 할 때 불필요하게 쉐이프를 맞추는 코드가 줄어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들은 MLXLA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배열의 형태, 차원, 데이터 타입 같은 속성을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MLX에서는 모든 계산이 배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감각을 잡는 겁니다. 이제 챕터 3에서는 MLX에서 배열을 실제로 어떻게 연산에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LX는 남파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양한 배열 연산을 지원합니다. 덧셈, 곱셈 같은 기본 산술 연산부터 수학함수, 축소 연산, 그리고 행렬 연산까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연산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연산이 지연 계산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배열의 연산을 정의해도 그 즉시 계산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값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한 번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연산을 연속으로 정의해도 불필요한 중간 계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인 산술 연산은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남파이를 써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고 브로드캐스팅도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MLX는 제곱, 제곱근, 지수, 로그 같은 수학 함수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함수들도 배열 전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용되며 복잡한 루프 없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축소 연산입니다.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처럼 배열의 차원을 줄이는 연산들도 축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 단위인지 열 단위인지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화면의 예제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렬 연산도 MLX에서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행렬 곱셈이나 전치 같은 연산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MLX에서는 이런 연산들도 배열 기반 연산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 예제들의 핵심은 문법 자체보다는 MLX에서는 모든 연산이 배열 단위로 그리고 지연 계산 기반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 감각을 잡아두면 이후에 나오는 신경망이나 학습 로직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챕터 4에서는 MLX에서 연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LX는 CPU와 GPU 여러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애플 실리컨의 통합 메모리 구조입니다.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명시적인 복사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MLX의 설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LX에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연산이 실행되는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CPU와 GPU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설정이 없으면 기본 디바이스에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GPU에서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연산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일종의 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연산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 또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MLX에서는 스트림을 활용해서 비동기 연산도 지원합니다.
즉 여러 연산을 서로 다른 스트림에 올려두고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시점에만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복잡한 멀티스레드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병렬 연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CPU와 GPU 사이의 메모리 복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 코드는 디바이스를 확인하고 스트림을 생성해서 연산을 실행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법이 아니라 연산의 실행 위치와 순서를 개발자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5에서는 MLX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자동 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그레디언트 계산입니다. MLX에서는 이 과정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함수 변환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MLX의 자동 미분은 값을 미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수 자체를 변환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어떤 함수를 정의해 두면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인 룰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레드 함수입니다. 그레드를 사용하면 입력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식부터 여러 연산이 얽힌 함수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와 함께 함수의 값도 동시에 필요할 때는 value and gra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의 출력값과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학습 루프를 구성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구조는 신경망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그 손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미분 과정을 일일이 구현할 필요 없이 문제 정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들은 단순한 수식부터 손실 함수 형태까지 자동 미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이 아니라 MLX에서는 미분이 기본 기능으로 녹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6에서는 MLX에서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MLX의 MLXNN 모듈을 사용해서 신경망을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를 다룹니다. 개념적으로는 파이터치의 터치단 NS과 매우 비슷한 API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신경망 프레임워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위쪽을 보면 MLXNN에서 제공하는 핵심 컴포넌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경망 레이어의 기본이 되는 모듈, 완전 연결 레이어인 리니어, 임베딩을 위한 엠베딩, 그리고 2차원 합성곱 레이어인 컨번2D까지 일반적인 신경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LXNN의 신경망은 모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순전파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들이 학습 대상인지가 이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흐름을 코드 구조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첫 번째 예제는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입력과 출력 차원을 지정하고 입력을 넣으면 해당 차원에 맞는 출력이 생성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자동으로 파라미터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그 아래에는 간단한 MLP 모델 예제가 보입니다. 여러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조합하고 중간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전형적인 다층 퍼세프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어를 쌓고 순전파 흐름을 정의하면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로 넘어갈 때 이 구조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아래쪽에는 엠베딩 레이어 예제가 있습니다. 텍스트나 토큰 기반 입력을 다룰 때 정수 인덱스를 연속적인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 토큰이 들어오면 해당 토큰에 대응하는 임베딩 벡터가 배열 형태로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실행 결과는 각 레이어와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력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쉐이프 그리고 계산된 값들을 보면서 신경망의 흐름을 눈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MLX에서도 일반적인 신경망 구성 방식이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10에서는 신경망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인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선형 연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선형성을 신경망에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경망이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MLXNN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들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렐류,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GLU, 그리고 실류,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까지 문제 유형에 따라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 예제에서는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각 활성화 함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렐류는 음수를 0으로 잘라내고 시그모이드는 값을 0과 1 사이로 압축하고 소프트맥스는 출력값을 확률 분포 형태로 변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값이 작아질수록 모델이 더 잘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손실함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는 MSE, 분류 문제에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이진 분류를 위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문제 유형에 따라 손실함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예제 코드를 보면 예측값과 정답이 주어졌을 때 손실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실함수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손실함수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 값이 바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활성화 함수로 표현력을 만들고 손실함수로 학습 방향을 정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8에서는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키는 단계, 옵티마이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앞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손실함수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려준다면 옵티마이저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MLX 옵티마이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옵티마이저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SGD, 가장 널리 쓰이는 ADEM, 웨이트 디케이가 포함된 ADEM-W, 그리고 이동평균 기반의 RMS 프롭까지 일반적인 딥러닝 워크플로우에서 쓰는 옵티마이저들은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학습률, 즉 러닝 레이트입니다. 한번 업데이트할 때 얼마나 크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값이고, 너무 크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작으면 학습이 느려집니다. ADEM 계열에서는 모멘텀이나 웨이트 디케이 같은 추가적인 설정들도 함께 사용됩니다. 아래 코드 예제를 보면 먼저 모델을 생성하고 옵티마이저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 value and grade를 사용해서 손실값과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계산하고 옵티마이저를 통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흐름이 MLX에서의 기본적인 학습 스텝입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ADEM 옵티마이저를 기본 설정과 커스텀 설정으로 사용하는 예제가 보입니다. 학습률, 모멘텀 계수, 수치 안정성을 위한 엡실론 값까지 필요에 따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ADEM-W의 경우에는 웨이트 디케이가 추가되어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아래에는 전체 학습 루프 예제가 있습니다. 에폭 단위로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순전파, 손실 계산, 그레디언트 계산, 그리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거의 동일한 흐름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학습이 진행되면서 손실값이 바뀌고 최종 파라미터 값이 업데이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MLX에서도 손실,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표준적인 학습 흐름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안에서는 학습이 끝난 모델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로드해서 추론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MLX에서 지원하는 저장 형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형식은 세이프 텐서스입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메모리 매핑에도 유리해서 실전 환경에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 남파의 호환을 위한 MPZ, LLM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GGUF 형식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장 대상은 크게 모델의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상태, 그리고 학습 중간을 저장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모델 파라미터 저장입니다. 코드 예제에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추출한 뒤 세이프 텐서스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구조 자체가 아니라 파라미터 값만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장한 파라미터를 다시 로드해서 모델에 적용하면 로드 전후의 출력이 정확히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예제도 함께 보이는데요. 학습 상태를 저장해두면 학습 도중에 중단되더라도 이어서 재개할 수 있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순간에 모델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챕터 10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부 활용해서 실제 분류 모델을 하나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머신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예제 중 하나인 MNIST, 손글씨 숫자 분류를 다룹니다. MNIST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손으로 쓴 28x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숫자인지를 맞히는 분류 모델을 학습합니다. 먼저 데이터와 모델 구조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는 28x 28이기 때문에 입력은 이를 평탄화한 784차원 벡터로 사용합니다. 모델은 두 개의 은닉층을 가진 MLP 구조이고 출력은 10개의 클래스, 즉 숫자 0부터 9에 대한 확률입니다. 코드에서는 MNIST 분류기 모델을 MLXNN의 모듈 구조로 정의하고 리니어 레이어와 레루를 조합해 전형적인 분류 모델을 구성합니다. 손실함수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핵심인 학습 루프에서는 ADEM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미니 배치 단위로 순전파, 손실 계산, value and grade로 그레디언트를 얻고 옵티마이저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흐름을 수행합니다. 실행 결과에서는 에폭마다 손실값이 출력되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합성 데이터로 학습 과정을 시연하지만 실제 MNIST 데이터를 연결하면 같은 구조로 그대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챕터는 개념 데모에서 실전 구현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 1렛에서는 MLX를 사용해서 애플 실리컨 위에서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직접 실행하고 텍스트를 생성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배열 연산, 신경망, 학습, 저장까지 머신러닝의 기본 흐름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걸로 챗GPT 같은 걸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직접 답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MLX LLM을 사용해서 애플 실리컨 환경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합니다. 첫 실행 시에는 모델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만 한번 받아두면 이후에는 완전히 로컬에서 동작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모델 선택 영역이 있고 Small LM, Qwen, Llama, Phi 같은 여러 경량 LLM들을 버튼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모델은 Qwen 2.5, 0.5B로 약 400MB 정도의 크기이면서 한국어 지원도 비교적 괜찮은 모델입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이 자동으로 받아지고 이 과정이 끝나면 서버도 API 키도 없이 내 매크에서 바로 LLM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입력 영역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챗GPT에 입력하듯 자연어로 질문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을 3가지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LLM이 로컬에서 추론을 시작하고 외부 서버와 통신하지 않고 애플 실리컨의 CPU와 GPU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 결과 영역에 응답이 출력되는 걸 보면 로컬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인 LLM 추론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비용도 없고 네트워크 지연도 없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내 기기 안에서 해결됩니다. 물론 모델 크기나 성능 면에서 클라우드 LLM과 차이는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챕터 200에서는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AI, 바로 VLM, 비전 언어 모델을 다뤄봅니다.
앞선 챕터들에서 MLX를 이용해 배열 연산부터 신경망 그리고 텍스트 생성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멀티모달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VLM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진 속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미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거나 문서나 차트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챕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서버 구성이나 클라우드 API 없이 애플 실리컨 환경에서 로컬로 VLM을 직접 실행해 봅니다. 화면 상단에서 VLM 모델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합니다. Small VLM, Qwen2VL, Fast VLM처럼 비교적 가벼운 모델들을 사용해서 노트북 환경에서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준비가 끝나면 이미지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로컬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거나 샘플 이미지를 이용해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이미지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모든 처리가 로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는 텍스트로 질문을 입력합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혹은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면 VLM이 이미지와 질문을 함께 이해하고 텍스트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복되거나 어색한 설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멀티모달 추론이 클라우드 없이 애플 실리컨 위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챕터는 로컬 AI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챕터 13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주제, 로라 파인 튜닝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활용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델 자체를 내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로라는 로우 랭크 아답테이션의 약자로 대형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아주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해서 모델의 성향을 바꾸는 기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 모델의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일부 레이어에 저차원 행렬을 덧붙여서 그 부분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파인튜닝 대비 메모리 사용량은 훨씬 줄고 학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로라는 개인 환경이나 로컬 머신에서도 현실적으로 파인튜닝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먼저 기본 LLM 모델을 로드한 뒤 로라 설정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원본 모델 가중치는 고정되고 로라 어댑터만 추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로라 학습은 보통 JSON-L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로 진행되고 질문과 답변 쌍이나 특정 스타일의 문장들을 모아두면 됩니다. 특정 도메인 지식, 한국어 말투 강화, 코드 생성 스타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배치 크기, 반복 횟수 같은 기본 설정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과정 역시 애플 실리컨 GPU를 활용해서 로컬에서 실행됩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로스 값이 출력되고 밸리데이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로라 어댑터만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용량도 매우 작습니다. 보통 수 메가바이트 수준이라 배포나 공유도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로스나 퍼플렉시티를 확인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로컬 환경에서도 모델을 쓰는 단계를 넘어서 모델을 나에게 맞게 바꾸는 단계까지 현실적으로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챕터 14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이미지 생성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번에는 그 결과를 시각적인 출력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산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SDXL 터보 모델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모델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용량은 약 5GB 정도로 꽤 큰 편이지만 한번 받아두면 이후에는 완전히 로컬에서 실행됩니다. 모델 준비가 끝나면 프롬프트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산 위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 디지털 아트 스타일 같은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네거티브 프롬프트입니다.
원하지 않는 요소를 미리 텍스트로 지정해서 이미지 품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흐릿함, 왜곡, 저품질 같은 요소를 2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텍스트 설명에 맞는 이미지가 로컬에서 바로 생성됩니다. 이 이미지 생성이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API 없이 애플 실리컨 위에서 직접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큼 무제한에 가깝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신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비용 걱정 없이 완전히 제어 가능한 환경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챕터를 통해 MLX 생태계가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을 아우르는 로컬 생성 AI 스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챕터 15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서는 개별 기능 설명을 멈추고 MLX 생태계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MLX는 애플 실리컨에서 로컬로 머신러닝을 실행하기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이고 파이썬과 스위프트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파이썬 쪽에서는 MLX를 중심으로 학습과 추론을 다루고 MLX LLM과 MLX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LLM 모델들을 MLX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쪽에서는 MLX 스위프트와 MLX 스위프트 익삼펄스를 통해 iOS와 macOS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MLX를 직접 다뤄볼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LLM, VLM, MNIST,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예제들도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결국 MLX가 의미하는 바는 투명합니다. 이제 애플 실리콘 환경에서도 추론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 파인 튜닝, 멀티모달, 생성까지 하나의 로컬 AI 스택으로 이어서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생태계는 빠르게 진화 중이지만 그만큼 개발자가 참여하고 실험해보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은 영문 블로그에도 훨씬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코드 흐름이나 배경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함께 첨부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애플 MLX 튜토리얼스는 영상 설명란에 GitHub 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직접 실행해 보면서 본인 환경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